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남편이랑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 버린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경악할 진실을 마주하고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중이랍니다. 정말 사람이 살면서 내면의 추악함을 이렇게까지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신기루같이 눈앞에 펼쳐진 그날의 일 때문에 전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우리 시어머니와의 일화들. 정말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집을 왔을 때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와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옛날 만화영화 중에 호호 아줌마라는 만화영화가 있는데 딱 거기 나오는 호호 아줌마를 닮으셨어요. 동글동글해서 키도 작으시고 살짝 통통하신 몸매를 가지고 계셨죠. 어찌나 웃을 때 행복하게 웃으시는지 입가에 늘 팔자주름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 팔자주름이 컴플렉스는 아니신지 제가 슬쩍 보톡스 같은 거 맞아보자고 권유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단박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내 입가에 팔자주름이 왜? 아니, 사람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주름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많이 웃고 다녔는지 행복함의 깊이를 보여주는 주름이야. 난 살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했거든. 지금도 봐라. 우리 며느리가 오니까 팔자가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절 보고 방긋 웃어주셨어요. 누구나 본인이 사는 삶이 가장 힘들고 지치는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달랐죠. 항상 본인 삶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항상 헤쳐나갈 힘 또한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꺼내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존경하기도 했고 본받고 싶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강철 같은 뚝심을 가지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만약 시어머니의 삶을 살게 된다면 전 결코 그렇게 제 인생을 믿고 뚝심 있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남편을 낳고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큰 수술을 하시며 생명의 고비를 넘기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 출산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믿기 시작하셨대요. 몸조리가 끝이 나고 저희 남편이 젖을 떼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또 밑이 빠진 항아리 같으신 분이셨거든요.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질 만큼 대책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품고 사신 시어머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저희 남편이 돌이 되기 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여자가 일을 할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었대요.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집에서 부업을 하거나 지금처럼 맞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요즘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남편이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키워야 할 마누라가 나가서 돈을 벌어?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집 치우고 밥하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여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여자가 운전을 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던 시절이었다고 하니 참 웃기죠? 요즘은 여자도 운전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었죠. 아무튼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셨냐? 방문 판매 일을 하셨다고 해요. 저희 남편은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게 되었죠.
금이야 오기야 키워도 모자랄 판에 애를 두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한다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 아주 큰 야망이 있었으니 건물 하나 떡하니 사서 평생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새놓고 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시아버지께서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니시며 벌어오는 돈으로는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며 살기 바빴던 거죠. 본인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불려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방문 판매 일을 하셨는데 사실 방문 판매 일을 한다 하면 화장품이 주 상품이었거든요. 요즘도 왜 많잖아요. 브랜드 화장품 돌아다니면서 샘플 엄청 주고 물건 하나 팔고 하는 그런 방문 판매요. 시어머니께서는 화장품을 파시면서 보험도 팔고 매일매일 집으로 우유 배달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쓰리잡을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가 비상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물건을 팔러 간 김에 보험도 팔고 우유 배달까지 성사시키고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좋은 인상과 기깔난 말빨로 살던 동네부터 시작해서 옆 동네, 옆옆 동네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발도 넓으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덩달아 우리 남편도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 집 아들이라며? 라는 소리를 신물나게 들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사춘기 때는 발 넓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던 적도 있었대요. 본인도 학교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시험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이건 뭐 어딜 가도 네 집 아들인지 다 알아보는 상황이니까 방황도 못하고 꼼짝없이 남들 눈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도 몰랐을 겁니다. 워낙 착실하게 집에 붙어서 공부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으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내 챌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우리 인상 좋은 시어머니의 그런 열정 때문에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디 엇나간 적 한 번 없이 착실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건물을 사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돈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하겠다고 발로 뛰어다니셨대요. 가끔은 시어머니의 그런 열정에 부담스러우니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처럼 쏟아나오기도 했대요. 집에서 온 가족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돈을 벌고 투자를 한 덕분에 우리 남편 25살 때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꼬마 빌딩을 하나 사셨다고 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인데 면적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나름 호실은 알차게 들어있는 건물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여태 하던 일을 손을 딱 놓으시고 앞으로는 건물 관리만 하면서 여유 있게 여가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대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아버지께서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눌러붙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사실 건물주가 되었으니까 돈 걱정 없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시간을 탱자탱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 줄 알고 그렇게 여유만 부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 또 노는 게 천직이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월세를 받아가며 생활비를 충당하자 하던 일 모두 그만두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기 시작하신 거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저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도 내내 백수셨어요. 근데 그냥 동네나 돌아다니고 취미생활이나 하는 그런 백수가 아니라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백수였다는 게 문제였죠. 이 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부부싸움도 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을 낳고 딱 2년 뒤에 둘째 딸까지 낳았거든요. 아이가 둘이 되니까 2배로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20배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육아에만 집중을 해야 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좀 아팠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도 한 번 했고요. 심장 판막 문제라 인공 판막으로 수술을 잘 해놓긴 했지만 사실 자식이 아프다는데 마음이 멀쩡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옆에서 딸을 내내 돌보느라 제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수발을 자처했죠. 우리 시어머니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었고 또 제가 신경이 늘 곤두서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려고 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서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오신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는 일을 정말 몇 번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아예 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으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이 짐이 다 뭐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밤도 많이 늦었는데. 내가 정말 저 인간이랑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 내가 나이 60을 넘겨서 이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말이야. 평소 화를 내는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하하호호 웃기만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미간에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저랑 남편 둘 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글쎄 시아버지께서 도박을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도박도 아니었어요. 소위 말하는 화투도 치시고 경마도 다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노름은 다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야금야금 하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판돈이 커지게 된 거죠. 게임은 하고 싶고 돈은 없고 하니까 사채까지 끌어다가 쓰신 겁니다. 글쎄 그런 노름장 옆에 사채꾼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지 뭐예요? 시아버지께서도 조금만 빌려볼까 하다가 이 사달이 나게 된 거죠. 결국 불어나버린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쫄아붙어서 집에서만 꽁꽁 숨어 있었다는데 사채꾼들이 좀 지독한 놈들입니까? 돈 받아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집까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말이야. 나한테 도장을 내놔라, 통장을 내놔라 아주 무섭게 다그치는데 내 시아버지는 말이다. 날 막아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 뒤에 숨어서 발발 떨고 있는 게 아니냐. 나한테 돈 가진 거 있으면 일단 주라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아이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서 지금 그 빚쟁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다들 돌아간 거예요? 어머님이 빚 갚아주신 거예요? 별 수 있냐. 집까지 찾아와서는 돈 내놔라 하는데 우리 남편은 돈 빌렸다고 하고 무슨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놨더라. 내가 일단은 갚아야 할 것 다 갚아놓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통이 터지잖아. 그래서 짐 싸들고 왔다. 내가 이번에야말로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도박하는 인간이랑은 죽어도 못 살지. 그렇게 씩씩대시는데 저희 부부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시아버지께서 쭈뼛쭈뼛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비셨습니다.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앞으로 도박이라는 것에는 절대 손도 안 대고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비셨어요. 솔직히 그거야말로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께서 완전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빌고 또 빌고 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이쯤이면 됐다 싶으셨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솔직히 식겁했죠. 정말로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 8년 차에 또 한 번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 공장 노조 문제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해 관리직이던 우리 남편도 현장직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의 나이가 고작 3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 저도 참 충격이 컸습니다. 아직 애들도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인데 그런 사고가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전원을 내렸다가 올리는 과정에 기계 속으로 오른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생기게 된 거죠. 빠르게 가동을 멈추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됐지만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간 오른팔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하기도 했고 남편은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을 몇 번이나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저와 시부모님 전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수술실에서 급하게 남편에게 수혈을 해야 한다고 헌혈증이나 아니면 당장 수혈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혈액형이요? 전 AB형이고 남편은 O형이에요. 난 B형인데 여보가 혈액형이 뭐였지? 난 A형이지. 그런데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이 O형인데 시어머니는 B형, 시아버지는 A형인 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둘 중 한 사람은 O형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는 수 없이 수혈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쪽 저쪽에서 헌혈팩을 공수해와 수술을 마쳤지만 결국 남편의 오른쪽 팔은 절단을 하고 의수를 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없어진 오른쪽 팔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정말 오열을 했어요. 남편의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전달해주고 사무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도 보존을 해주었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오른팔에 대한 허망함은 아무도 달래줄 수 없는 문제였죠. 저는 물론 남편의 수술로도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든 남편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도 혈액형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붙잡고 물어보게 되었죠. 왜냐면 제가 남편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앨범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을 낳고 산부인과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분명히 봤단 말이죠. 어머님, 혈액형, 아니, 우리 어머님 아들은 맞는 거죠? 어떻게 어머님이 B형이고 아버님이 A형인데 O형인 그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평생 숨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었는데 사실은 너희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의 친부가 아니다. 내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친부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지금 남편을 만난 거야. 그럼 아버님께서 임신을 한 어머님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여자 혼자서 애를 낳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도 하고 이래저래 동네가 좁아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거라고 우리 남편이 예전부터 날 짝사랑해왔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시어머니께서는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고 그 바람에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에서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당장이라도 접시물에 코 박고 싶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시아버지라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시아버지께서 사고를 쳐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남편은 잊지도 않은 오른쪽 팔에 대한 통증이 느껴진다면서 매일매일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금도 넉넉하게 주고 남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해고하는 일 없도록 자리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오른팔을 잃어버린 남편은 자격지심이 강해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예민해졌습니다. 그런 남편이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히게 되자 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죠. 남편은 자꾸만 없는 오른팔이 아파온다면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못했죠. 여보, 술 마시는 것도 작작 마셔야지. 당신 아직 신경치료도 남아있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술만 마셔서 어떡해. 상관하지 마. 어차피 사라진 오른팔인데 술이라도 먹게 냅두란 말이야. 죽을 것 같아. 없는 팔이 아파온다고. 당신이 내 심정을 알아?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사람 구실을 하겠어. 이따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뭘 하겠냐고. 애들 운동회도 못 가. 팔 한쪽이 없는데 가서 뭘 할 거야. 그냥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잘 수 있게 냅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마냥 하루 종일 입에 술을 달고 살았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때 저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늘 저를 살펴봐 주시던 게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부족한 저희 생활비를 책임져 주셨고 혹여라도 저희 남편이 허튼 짓을 하진 않을까
나쁜 생각을 먹진 않을까 들여봐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까지 돌봐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굴뚝같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 날이 가면 갈수록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당장 이혼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었죠. 하지만 전 이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우리 남편이라면 지금의 방황을 끝내고 언제라도 정신을 다시 차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이런 제 마음을 아시는 건지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참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아들이 지금은 저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굴어도 정신 차릴 거야.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제발 평생 내 며느리 하자. 응?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도 그이가 언제든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애들 아빠 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말이 사라졌고 시아버지는 살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밖으로 싸돌아다니셨어요. 물론 집에만 있기 갑갑한 마음이야 저도 잘 알죠. 하루 종일 남편 챙기랴 아이들 챙기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집에만 붙어 있었던 저도 나가서 딱 하루 맘 편히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집 앞 슈퍼에 반찬거리 사러 나갈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전 서로를 참 많이 의지했어요. 어쩌다가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되었냐 하면서 실없는 소리도 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고부간의 관계보다는 모녀에 가까운 관계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는 저를 친정에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친정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하고도 남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보냈던 그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넋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서 버텼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은 영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45살이 되었을 때 우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께 정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병이 찾아왔거든요. 처음엔 그저 깜빡깜빡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던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찾아갔고 시어머니께 치매 증상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다들 했던 말 또 하고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매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제 옆에서 정정하게 버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80을 바라보는데 정신이 온전하면 이상한 거지. 나도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가끔 뿌옇게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내가 있지.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말고 누가 있겠니? 내가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할 때 유언장이라도 남겨놓고 가야겠다 싶다. 어머님, 무슨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약 잘 쓰면요. 증상도 천천히 온대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오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기억도 오래오래 해요. 네?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됐니? 그래도 우리 며느리, 꽃 같은 우리 며느리 얼굴은 절대로 안 까먹을게. 마지막까지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재산 다 넣어주고 가마.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어머님만 옆에서 있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머님 없으면 저 혼자 어떡해요. 내가 우리 며느리에게 모든 짐을 주고 다 까먹어버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우리 며느리만큼은 다 챙겨볼게. 응? 시어머니께서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죠. 정말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저는 치매 증상이 시작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또다시 바쁜 시간을 보냈죠.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도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아주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술을 아예 끊지는 못했지만 술 마시는 양이 줄었고 약도 스스로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다른 곳에 취직을 한다거나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기엔 힘듦이 있었지만 남편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은 절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을 늦추기 위해서 전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기억력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도 일일이 만들어서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고 시어머니와 함께 퍼즐 맞추기도 하고 아이들 숙제할 때 같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어떻게든 치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죠. 제가 그렇게 옆에서 묻어난 노력을 하는 동안 시아버지께서는 뭐가 그렇게 바쁘신 건지 손을 놓고 지켜만 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일정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시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가스불 켜는 거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지금 불 같은 거에는 손을 대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아버님이 국 데워서 밥 좀 꼭 챙겨주세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 친구가 생일이라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녁까지 잘 챙겨 드신 건지 약을 잘 드신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괜히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시댁에 가보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거실 불을 켜고 방을 뒤지는데 그 어디에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찾아보니 팬트리 있는 쪽 구석에 사람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배가 고파서, 아이고.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이셨는지 배가 고프다며 팬트리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뒤지고 계셨어요. 놀라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와 식탁에 앉히고 식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차리고 나간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식사 안 챙겨주셨어요? 아니, 아버님은 어딜 가고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머리야. 나 계속 집에 혼자 있었다. 가스불 켜는 법도 모르겠고 네가 나한테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저거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니? 시어머니께서는 그 정신이 없으신 와중에도 제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가스불을 켰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쫄쫄 굶고 계셨던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밥만 잘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도 무시하고 또 어딜 나가 계신 것이었어요. 전 정말 답답했죠. 집안에 환자가 하나도 아니고 남편까지 둘이나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뛰어가면 10분, 걸어가면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도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데 너무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리고 씻고 주무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시아버지께서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깜빡깜빡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기억이 온전할 때도 있긴 있었죠. 그때마다 제 손을 붙잡으시고는 유언장을 써야 한다고 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실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꼬마 빌딩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하신 거죠. 남편도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별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시아버지만 인상을 팍팍 쓰셨어요. 아니 임자, 그 건물을 왜 며느리한테 준다고 그래? 아들을 준다거나 날 줘야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건물을 가져가. 며느리 줘야지. 우리 아픈 아들 돌봐주고 내 옆에서 내 병수발 들어주는데 당연히 우리 며느리 몫이지. 시어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서 말투도 시시각각 바뀌시고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까먹기도 하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바뀌셨지만 정신이 가끔 번쩍 들어올 때마다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절 챙겨주셨어요. 유언장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저에게 유언장에다가 우리 며느리에게 건물 물려준다고 써놨다고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믿진 않았어요. 치매 환자가 언제 저 모르게 유언장을 고칠 수 있었겠나 싶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변하셨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셨어요. 장기 기능들이 약해지면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폐에도 문제가 생기셨거든요. 가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땐 천식 환자들이 쓰는 호흡기 치료약을 써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했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걱정이었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남편이 술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신을 차린 남편 덕에 시어머니 병상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급한 연락에 병원에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갑자기 왜? 발작이 있었다. 내가 놀라서 약도 쓰고 했는데 숨이 꼴까닥 넘어가 버렸어.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왔지만 이미 심정지가 왔다고 하더구나.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먹고 싶다고 하셨던 달고나를 사다 드릴 걸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치매를 앓은 이후 양치하는 걸 워낙 싫어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사탕이나 달고나처럼 이가 썩기 쉬운 단 음식들을 안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작별을 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드시고 싶다고 하신 거 하나라도 더 챙겨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은 참 단촐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난 이후부터 친구분들도 만나지 않으셨고 오로지 저와 가족들이랑만 교류를 하셨던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장례식에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나 연락받고 건물 세입자들부터 시어머니의 지인 몇 분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죠.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셨으니 지인분들도 장례식장에 발걸음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아이들까지 장례식장에서 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 어렵게 부탁을 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지쳐하는 것 같길래 장례식장에 있는 상주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환청처럼 귀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랐죠.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 뺨을 때리면서 드디어 나도 미쳐가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또 귓가에 며느라 가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서 장례식장 입구에 달려가 보니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께서 우뚝 서 계신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어머님이 왜... 아니 어머님 장례식장인데 어머님 왜...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뒤를 확 돌더니만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죠.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나도 바람을 좀 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갔는데 장례식장 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이라 마땅히 산책을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입구 앞에서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평소 담배 냄새를 싫어했던 전 일부러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주차장 쪽에서 또 누가 절 부르는 겁니다. 예, 며느라가야. 나다. 나 여기 있어. 어머님. 아니 어머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나 살아있다. 살아있어. 이리로 오렴. 여기 와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손짓을 하셨고 저는 정말 홀린 듯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하게 주차장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차 앞에 딱 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차를 가리키는데 그 차가 시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며 타셨던 승용차인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입을 확 틀어막았습니다. 날 조금만 더 병원에 빨리 데려다 주었어도. 이 차를 확인해 봐라. 어머님, 이 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놀라서 조수석 문을 확 열었죠. 그 순간 찬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괜찮아? 아니 무슨 쪽잠을 자면서 이렇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래. 가위라도 눌린 거야? 남편이 절 깨웠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디서부터 꿈이고 어디서부터 현실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잠을 자면 깊게 자는 편이라 꿈이라는 걸 꿔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상한 거예요. 나 언제부터 잤어? 모르지. 나도 알람 맞춰놓고 2시간만 자고 나온 건데 당신이 여기서 끙끙거리면서 자고 있잖아. 몸까지 둘둘 말고. 놀래서 깨운 거야.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잤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 등장하신 그 순간부터 전부 꿈이었다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왜 굳이 시어머니께서 생전 타고 다니시던 차로 저를 끌고 갔는지,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자마자 잠에서 깨게 된 건지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문투성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 모르겠는데. 잠깐 차에 가셨나? 아버님 차 끌고 오셨어? 그 어머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 아무래도 이것저것 챙겨올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차를 가지고 오셨지. 순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고 당장 주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굳이 제 꿈에 나타나 차를 가리킨 것도 그렇고 아버님께서 그 차를 끌고 오셨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단단하게 있는 것 같았어요. 주차장을 그때부터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새벽 1시, 정말 고요한 그 가운데 차를 뒤지는 제가 얼마나 미친년처럼 보였을까요? 남편도 놀라서 뒤따라 나왔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를 발견했는데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냉큼 달려가 조수석의 문을 열었죠. 분명히 차 문이 잠겨 있어야 하는데 벌컥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엄청난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아니, 누구세요? 조수석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시아버지께서 앉아 계셨고요. 거기다가 차 내부가 얼마나 어질러져 있는지 난장판이 따로 없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왜 외간 여자와 차에 타 있었는지, 차 내부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지 궁금했죠. 아이고 깜짝이야. 어디서 귀신이라도 나타난 줄 알았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이건 다 뭐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누군데요? 냅둬라. 만지지 말아라. 종이가 막 어질러져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엄청 당황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냉큼 종이들을 긁어 모아 손에 쥐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제 손에 잡힌 종이를 가로채려고 하셨지만 조수석 쪽에 있었던 저에게까지 손이 닿지 않았어요. 유언장? 각서? 이게 또 무슨... 그 종이는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작성하신 유언장과 친필로 작성이 된 것 같은 각서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져 있는. 날짜를 보니 무려 4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면 시어머니께서 막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였어요. 유언장의 내용은 며느리에게 건물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도박을 했을 시 각서에 의거하여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친필로 작성이 된 각서에는 한 번만 더 도박을 할 시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시아버지의 이름과 시어머니의 이름, 사인과 지장이 각각 찍혀 있었습니다. 이리 내놓지 못해, 그냥은 못 드리죠.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보세요. 네 엄마가 치매였단 건 모르냐? 치매 환자가 지멋대로 적어둔 거야. 날짜가, 공증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이건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막 받았을 시기랑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럼 치매 증상이 거의 없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매 환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 당장 내놓으라니까, 아버지 설마 또 도박을 하셨어요? 아니, 이 여자 누구냐고요?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설마 바람까지 피우신 거예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다 오해다. 아니라니까. 일단 그 각서랑 유언장부터 이리 내놔. 설명부터 해보시라고요. 그전에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전 돈 받으러 온 거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저희 캐피탈에 빌려가신 돈이 얼만 줄 아세요?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얼마나 잘 도망을 다니시는지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맨날 이상한 치매 노인네만 있고 장례 났다는 소식에 이 시간에 찾아온 거라고요. 캐피탈이라뇨? 아니, 캐피탈에 저희 아버님이 돈을 빌려갔다고요? 네. 원금 2천만 원에 지금 이자만 6달째 밀려있다고요. 저희도 오죽하면 돈 받으러 장례식장까지 이 시간에 찾아왔겠어요? 할아버지, 추심까지 가야겠어요? 서로 복잡한 일 만들지 말고 어서 돈 내놓으시라고요. 아니, 아버님이 돈이 그만큼 필요하신 일이 뭐가 있어서 캐피탈까지 이용해서 빚을 지셨는데요? 뻔하지. 이 유언장의 각서 내용만 봐도 알겠구만. 아버지 또 도박하신 거죠? 재산 한 푼 못 받으면 빚이고 뭐고 인생 아작나게 생겼으니까 이 유언장이랑 각서 없애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쩐지 어머니께서 저한테 차가 아직 쓸만하다고 폐차시키지 말고 끌고 다니라고 했을 때 치매 환자라서 저런 소리 하나 했었는데 팔 한쪽 없는 아들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차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입을 꾹 다무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도박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에 본인이 스스로 적은 각서까지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건지. 그제서야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집을 나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시아버지의 행방이요. 이쪽 저쪽에서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혼을 하겠다고 도박하는 남자랑 더는 못 산다고 했을 때 끊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자 또 야금야금 시작한 것이었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병까지 얻으셨으니 시어머니만 없으면 본인이 재산을 다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맘 놓고 도박을 하신 거죠. 그런데 유언장과 각서가 생각난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집을 뒤져도 유언장과 각서가 나오지 않자 차를 뒤지신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유언장과 각서를 시아버지께서 먼저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차 대시보드에 넣어두신 것이었어요. 저희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자 시어머니께서 제 꿈에 나타나 일부러 길잡이를 해주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간절히 염원하던 것이 꿈에 찾아오는 것처럼 제 꿈에 나타난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신 거잖아요. 꿈에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유언장과 각서의 존재도 모른 채 그저 시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갔겠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시려고. 내가 뭘. 아니, 유산에 나도 정당한 권리가 있어. 내 마누라 재산이다. 그리고 내 친아들도 아닌 놈을 지금 세월까지 열심히 키워줬으면 당연히 나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건물을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당연히 내가 가져가야지. 원래 배우자가 50% 가져가는 거 몰라서 그래?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나오셨죠. 근데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꿈의 기억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넌지시 일찍 병원에만 데려다 줬어도 하는 말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싹오싹하니 시아버지의 눈빛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돈에 미쳐서 돈만 보이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옆에서 팔짱을 끼고 추심을 하러 왔다던 여자가 종이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채무에 관한 서류 같았습니다.
아무튼 자식들이 갚던지 이 할아버지가 갚던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저희는 원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4,600만 원 받아가야 해요. 이건 무슨 도둑놈 같은 이자입니까? 아니, 원금이 2천만 원이라면서요. 이자도 6개월 빌렸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길래 고금리에 대출을 받은 저 할아버지가 잘못이죠. 저희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빚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제발 빚을 갚게 해달라고 말이죠. 고작 그 재미를 좀 보겠다고 자기 인생까지 담보를 잡아가면서 큰돈을 빌리고 탕진한 시아버지가 정상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찜찜한 시어머니의 한마디를 잊지 않았어요. 어영부영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남편의 마음이 슬쩍 기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에 갔다가 불현듯이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바로 홈카메라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은 이후에 혹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달아두었던 건데 처음에는 열심히 확인했지 저도 솔직히 말을 하면 그 카메라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요. 거실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내내 TV를 보는 장면밖에 찍혀있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와 병원만 빨리 데려갔어도 하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카메라 메모리를 꺼내 확인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확인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발작을 하셨을 때 시아버지께서 그 옆에서 통화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숨이 가빠오는지 바닥에 쓰러져서 발버둥을 치는데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기어가며 서랍 안에 있는 약을 꺼내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그 약을 확 낚아채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 저는 눈물만 줄줄 흘렸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야 꾀병이지? 당신 매번 이렇게 관심 끌어놓고 멀쩡해지잖아. 내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 알면서 통장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는 이 여편네야. 당신 심보가 고약해서 내가 괘씸해서 빨리 유언장을 고치란 말이야. 유언장에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하라고. 그러더니 약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식탁까지 겨우겨우 기어가서 그 약을 드셨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진이 빠진 건지 뭔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고 방에 들어가신 시아버지께서 한참 뒤에 나와 쓰러진 시어머니를 발견하신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꾀병을 부리지 말라며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시아버지께서 119에 신고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약을 드셨고 약을 드신 이후에 진이 빠져 기절을 하신 거지만 시아버지께서 약을 일찍 줬더라면 병원에 일찍 데려갔더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죠. 저희는 이 영상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유언장과 각서도 함께요.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이 영상으로 인해서 시아버지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으나 시아버지께서 약을 멀리 치우면서 유언장을 고치라고 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속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찾은 이혼 서류까지 정점을 찍게 만들었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단 한 푼도 가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재산이 탐이 나서 유언장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상황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혼 서류와 함께 있던 메모에 시어머니의 친필로 이혼하고 싶다. 남편의 빚을 절대로 갚아줄 마음이 없다. 재산은 며느리에게 전부 주고 싶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인의 의사를 들어주겠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만약 그 홈 카메라의 영상이 없었다면 시아버지께 50%의 재산이 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꽤 긴 소송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고의성이 없었다. 그냥 골려주고 싶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인정이 되었어요. 약을 아예 안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유언장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윽박을 지른 것 때문에 해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협박성 발언으로 유언장을 고치게 하려고 했던 점은 인정이 되어서 재산 상속권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어머니의 재산이 유언장에 적힌 것처럼 저에게 오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권리는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재산을 나눠야 했지만 우리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내 팔이 이렇게 된 이후에 술독에 빠져 살면서 모든 것을 등지고 있었을 때 묵묵히 날 버리지 않고 지켜봐준 사람이 당신이었어.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출발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말없이 응원을 해주고 손을 내밀어준 것도 당신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게 이상한 거야. 우리 엄마가 다 당신에게 주라고 한 거잖아. 남편은 술을 끊었지만 언제고 다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을 위함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파란 쪽이 없어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저의 친정에도 가서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고로 인해 팔을 잃었지만 그 이후의 대처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면서 걱정하실 일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요. 저희 부모님 남편의 진심 어린 다짐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홀로 지방에 있는 노인 보호소 같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자식 된 도리로 캐피탈에 진 빚은 갚아드렸지만 앞으로는 함께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인연을 끊었죠. 간단하게 짐을 꾸려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과 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건물에 안주하지 않고 남편이 새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기로 했죠.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단단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꿈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며 제 이야기의 끝맺음을 해보려 합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셨어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끝까지 저에게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어머님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꼭 가족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